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의를 만나다 진행을 맡은 외과 전문의 김동헌입니다. 오늘 또 치열한 의료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있는 국내 최고의 명의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 명의를 만나다. 오늘의 명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환자를 눕혀가지고 이제 저 뒤에서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진 엑스레이를, 대량의 엑스레이를 만들어서 쏘면 이렇게 틀어가지고 여기서 엑스레이가 나와요. 한 부분, 거기 조그마한 부분에만 방사선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어서 오십시오. 명의를 만나다 오늘의 주인공 유성열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사선 종양학과 유성열입니다. 방사선 종양학과는 생소하시겠지만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전문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의사이죠.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방사선 종양학을 선택하신 특별한 동기나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 했고, 의사가 되면 또 무슨 과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외과 원장님처럼 외과를 하시면 암 수술을 잘하는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고, 저는 방사선과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 의사가 된 것입니다. 예, 그 방사선 암 치료 경력만 40년이 넘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병원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국내의 방사선 치료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요. 제가 전문의 과정을 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전문의 생활을 시작한 것이 1970년대 후반, 78년, 79년 그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원자력 병원과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 그 두 병원이 방사선 치료를 주로 하고 있었고, 그때만 해도 서울대학병원에는 또 없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작은 군소병원들이 이제 조금씩 작은 규모로 치료하고 있다가 이제 1980년 중반부터 이제 선형 가속기라는 장비가 도입되기 시작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방사선 치료가 본격적인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그 방사선 치료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방사선 치료 장비는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해 옴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 장비 기술이 지난 40년간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금 옛날 1970년대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그때는 장비가 아주 원시적인 수준이라서 그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을 없애는 대신에 많은 부작용도 생기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사선 치료, 즉 방사선 종양학과의 산증인이신데, 우리나라 다른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술이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방사선 종양학은 세계 속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네, 방사선 전문의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중견 나이의 그 방사선 종양학 전문의는 다 외국의 선진국 중요한 병원에 가서 다 연수를 해왔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진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방사선 치료 장비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장비들이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의 그런 장비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사선 치료의 수준은
선진국답게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약 한 40여 개 병원에 예. 약 한 120, 30개 방사선 치료기 장비가 가동이 되고 있죠. 방사선 치료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쉽지만은 보통 방사선 치료기 어느 정도 수준 되는 기계가 적어도 한 30억 원 정도 하고 심지어는 100억 원 하는 그런 장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양성자선 치료기 이런 것은 적어도 한 300억, 400억을 들여야 되고 요즘 간간에 이제 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새로운 장비 중입자 치료기라는 방사선 장비는 3천억 원이나 드는 그런 장비를 씁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지금 현재 대단한 수준까지 가 있고 우리나라도 다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수준입니다. 예. 장비가 굉장히 무겁고 또 그 장비를 설치하는 장소 내지는 방사선의 노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방사선에 이제 영상을 만들어내는 영상의학과에 쓰는 방사선, 소위 엑스레이 촬영이나 CT 촬영 하는 그런 진단 목적의 방사선 기기가 있고 암을 치료하는 이제 치료 장비가 있는데 영상을 만들어내는 엑스레이나 CT 장비는 아주 방사선의 방사능이 굉장히 힘이 약하고 또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을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암 치료하는 이제 X선 치료기 그런 장비는 선형 가속기라고 하는데 이 장비는 세포를 죽여서 암을 치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센 방사선이 나오고 또 방사선 양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방사선을 씁니다.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이 치료실 바깥으로 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실은 벽 두께가 1m 50cm 거기다가 또 30cm 철판을 더 붙이고 이런 두께로 또 360도 방향으로 방사선이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그런 벽을 만들어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전체 무게가 엄청나게 뭐 1,500톤 뭐 이렇게 나갈 정도로 그런 벙커를 만들어서 그 속에 방사선 치료 장비를 놓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들 원자탄이 터져도 끄떡없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치료하는 방사선을 만일 혹시 인체에 잘못해서 준다면 약 한 2, 3분을 쏘면 사람이 사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방사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자폭탄이 터질 때 그 방사선도 그 방 안으로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차폐 시설 속에서 방사선 치료하기 때문에 밖에서 원자폭탄이 실제 터져도 방사선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방사선 치료는 뭐 어떤 치료인지 한 번 더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 원리를 설명하려면 또 뭐 한참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방사선은 빛입니다. 빛은 우리가 가시광선이라 그러는데 가시광선보다도 더 센 힘을 가진, 더 센 에너지를 가진 빛이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 빛이 방사선입니다. 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은 투과에 들어가는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완전히 투과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진 금판을 감광을 시켜서 영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리작용이라 해서 물질을 전리작용을 일으켜서 세포에 전리 손상을 일으킴으로 해서 세포가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이나 영상을 만들어내는 데는 감광 작용을 이용하는 거고, 암 치료할 때는 전리 작용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암 세포는 정상 세포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방사선을 쏘여서 암 세포만 죽고 정상 세포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거기에 방사선 생물학적 혹은 방사선 물리학적 여러 가지 또 의학 외의 다른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지식을 동원해서 방사선을 줄 때 암이 성공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방사선 치료의 아주 삶 정인이고 명의로 알려져 계시는데 방사선 치료 효과가 좋은 뭐 암이나 종양이 따로 있습니까? 그 암은 다 모든 암에 다 적용을 하는데 특히 이제 방사선만으로 치료가 잘 되는 암이 폐암, 두형부암 이런데 후두암 같은 두형부암, 자궁암 혹은 또 뇌암의 일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방사선만으로도 치료가 될 그런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수술과 항암제, 이 방사선 이 세 가지를 서로 병합을 해서 이렇게 서로 보조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섞어서 치료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 특히 또 하나는 치료가 안 된 암, 이제 사망을 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정도의 아주 말기암에서도 방사선을 써서 환자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삶의 질을 더 좋게, 통증이 없다든지 출혈을 막아준다든지 이런 데도 또 방사선 치료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암에서 상황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냥 암 치료에 있어서 이제 뭐 수술이라든지 항암제라든지 방사선 치료 또 면역 치료 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사선 치료에 뭐 특별한 장점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네, 암 치료에서 방사선의 장점이라는 것은 방사선은 국소 치료입니다. 수술처럼. 항암제는 약제를 쓰니까 전신 치료라고 할 수 있고, 방사선은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방사선 치료하지 않은 한은 방사선 치료로는 머리가 안 빠지는 그런 치료라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암 세포를 죽이고 정상 세포는 살려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치료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위암이면 위를 절제를 하고 간암이면 간을 일부를 절제하고 이렇게 장기가 손상이 오는데 방사선 치료는 장기 손상이 없는 국소 치료를 한다. 이런 면에서 다른 치료 방법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손상이 이제 훨씬 적은 치료 방법이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방사선 치료 받는 사람들이 뭐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으십니까? 예, 방사선 치료는 특징이 24시간마다 되풀이해서 이렇게 방사선을 줍니다.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암 세포가 죽고 정상 세포가 살고 하는 그런 기술과 관계되는 건데, 어쨌든 24시간마다 되풀이하면서 20회, 30회 이렇게 여러 번 연달아서 치료하기 때문에 제일 환자분께서 지켜줘야 될 것은 정확한 그 시간에 24시간마다 정해진 그 시간에 와서 치료해야 되고, 또 24시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도중에 빠뜨리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점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아, 예. 그 정확한 시간, 그죠? 네. 정확한 타이밍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 받는 뭐 환자분들이 본인의 가족이나 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내가 받은 방사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분이 들어 있다고 예. 그러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특히 아기가 집에 있을 때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떤 물질이 24시간 계속 방사능을 감마선을 계속 뿜어내는 그런 것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방사선 치료 그러면 X선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실에 벙커 안에서 이제 환자가 들어가면 거기서 스위치를 누르면 X선이 나와서 치료를 하고 끝나면 스위치를 꺼버리니까 그 방에서 환자가 나오면 그 뒤로 환자 몸에는 방사선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몸속에 남아 있어서 다 빠져나갈 때까지 일정한 시간 동안 방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갈 때 주의해야 되고 주로 이제 갑상선 암 환자 치료할 때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약을 주입하고는 그 일정한 시간 동안 그 격리방에서 차폐된 격리실에 있다가 며칠 입원해 있다가 이제 다 방사선이 빠지고 나서 집에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일반 X선 치료에서는 그럴 필요가 큰 없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배려를 한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죠? 그 뭐 현재까지 치료한 건수가 교수님께서 제가 들어보니까 1만 5천여 명, 뭐 굉장히 많은 수의 방사선 치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동안 치료 중에서 특별했던 일이 있으면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지금 방사선 치료하는 진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은 부작용 없는 치료, 암을 치료하는데 부작용 없는 치료 이런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 요즘은 기계가 발달이 돼서 잘 이용을 하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 40년 전에는 그 장비가 아주 그 원시적인 장비가 돼가지고 방사선을 주면 자꾸 많이 주면 암은 결국은 죽어서 없어지는데 그 옆에 있는 같이 섞여 있는 정상세포가 같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큰 데미지를. 예, 치료가 끝났는데 방사선 부작용 때문에 환자가 오히려 더 고생하고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었죠. 예, 지금도 많은 환자를 보고 계시는데 외래 진료를 하실 때마다 특별히 뭐 챙기시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요 나비 넥타이 말씀인 것 같은데 나비 넥타이 매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환자에게 이렇게 의상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아주 뭐랄까 깨끗하게 잘 정돈된 상태로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 그렇게 유지를 함으로 해서 환자의 그 의사에 대한 신망, 뭐 믿음, 신뢰도 이런 것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나비 넥타이를 즐겨 맵니다. 저도 나비 넥타이를 한번 매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된 일이 있다면 뭐 어떤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저기 1970년대 우리나라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장비가 그렇게 중요하고 비싼데도 그때는 뭐 장비도 개발도 안 돼 있었지만 또 돈이 없어서 그 기계를 더 좋은 걸 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있었는데 우리도 그랬었는데 이제 나중에 해외 여러 가지 저 상황을 보니까 아주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장비가 없어서 암 환자가 병원에 오면 초기 환자는 들어오라 그러고 중기, 말기 환자는 집에 가라 그럽니다. 환자가 많은데
살릴 수 있는 사람만 치료하고 아닌 사람은 아예 치료도 안 해주고 집에 가라 그럽니다. 그런 것도 보고 해서 마음에 안 됐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사선 치료 장비를 어떤 병원에서 쓰고 이제 더 좋은 기계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전역시킨 그런 장비를 제가 베트남에 무상 원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노이의 109 병원이라는 병원에 갖다 놓고 사용할 수 있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환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그때가 이제 1990년대 말인데 지금은 베트남도 이제 많이 좋아져서 좋은 기계를 살 수 있지만 그때는 그걸 원조해 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됐었던 그런 일을 했던 게 기억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올해 그 방사선 치료가 국내에서도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해인데 이 앞으로 우리 방사선 치료의 미래 또 발전 방향 이런 걸 어떻게 보십니까? 방사선 치료가 이제 암 치료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을 쓰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 방사선을 다루어야 정확하게 암만 없애고 정상 조직은 이제 다치지 않게 이러한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그런 이제 진료 분야인데, 그러나 AI 같은 그런 이제 그 기술이 앞으로 접목이 돼가지고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암 세포만 죽이고 정상 세포를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치료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데 아마 AI가 큰 도움이 될 시대가 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자공학 이런 거의 발전과 함께 앞으로 또 획기적인 이런 치료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꿈이라든지 목표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곧 80이 됩니다. 나이가. 그래서 무슨 앞으로 미래나 꿈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아주 조용한 은퇴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꿈입니다. 고통받으신 환자분들에게 의료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 결정이 내리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 없이 방사선 종양학과에 찾아오시면 아주 편안한 치료를 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